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을 통해서 디파이라든지 아니면 NFT라든지 이런 이제 개념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에 주목해야 되는 거는 오늘은 정말 2021년, 2022년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을 관통할 가장 중요한 흐름 중 하나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새로운 시대의 부 디지털 자산이 온다고요. 작가님이신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업 카드로의 최고 전략 책임자인 정구태 님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직업을 말씀드리기가 되게 용어들이 어려워요. 예. 무슨 일을 그렇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NH 농협은행에서 네. 그 가상자산 사업 쪽을 이제 신규 사업을 기획하다가 이런 게 은행 사업하고 좀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디지털 그 가상자산 쪽으로 사업을 이제 기획을 하고 회사를 설립하고 근데 제가 이제 또 좋아하는 분야다 보니까 이쪽 시장이 또 유망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그 11월 초에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디지털 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예요. 그걸 이제 뭐 약간 금융용어로는 수탁 업무라고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커스터디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은 민간에서부터 생성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전통적인 법화 같은 경우에는 법정화폐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돈을 뿌려주고 시중은행을 그거 가지고 이제 유통하는 역할들을 하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대출을 일으킨다든지 뭐 아니면은 카드 결제, 대출 시점을 이제 조절해서 카드 결제라든지 아니면 파생 상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데 저희 이제 커스터디 회사 같은 경우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민간에 있는 자산, 디지털 자산들을 다 이쪽에 보관하게끔 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게끔 하고 그걸 통해서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결제라든지 뭐 해외에서 이제 이미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이제 서비스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미래의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의 은행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간 건지 그 세계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은행하면 궁금해집니다. 화가 났지만 네.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이게 돈도 아닌데. 비트코인으로 대출을 일으킨다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세상이 아주 멀리 간 것 같은데 어. 한번 오늘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시대의 부 디지털 자산이 온다. 이런 제목을 딱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일단 뭐 요 책 그 등장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원래는 2019년도에 블록체인 원래 이제 업무를 좀 그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블록체인에 대한 제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백서 읽으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는 건가 하면서 거의 제가 읽어본 글 중에서는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업무로 대할 게 아니고 내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공부를 하면서 2019년도에 제가 이제 여러 친구들 5명이랑 같이 블록체인 트렌드 2020이라는 책을 썼어요. 공동저자로. 그러면 이제 보통 트렌드 서적이라고 하면 2019년도 뭐 초에 써서 한 이제 중순 정도에 내서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이제 초에 이제 또 상반기 때 이제 확 불타오르고 그다음에 훅 꺼지잖아요. 맞아요. 트렌드 서적이 원래 이제 흐름이 그런데 그 책을 쓰고 나서 뭐 이제 적당히 팔리다가 갑자기 2020년 하반기 때 다시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코인이 이제 올라갔어요. 가격이 막 올라갔어요.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2021년 이제 초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권 더 쓰고 싶다. 내고 싶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 트렌드 2022, 2023이라는 책을 새로 또 내게 됐어요. 근데 그 책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얘기예요.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뭐 금융은 어떻게 바꿀 것이며 유통은 어떻게 바꿀 거며 컨텐츠 산업은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거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평소에 관심이 있었고 더 재밌게 풀어낼 수 있는 얘기는 우리 정부에서 항상 금기시하는 코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요 책을 그 책을 쓰면서 나도 이제 좀 이런 쪽으로도 한번 좀 대중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책을 쓰게 됐고 사실 이제 그 부하고 연관된 거는 이제 그 출판사 쪽에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그 힘을 줘서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냥 단순히 뭐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 별 감흥이 없을 텐데 네. 이게 당신의 부와 연결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그렇게 네. 쓰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공부를 계속 하셔서 책을 계속 내신 것도 되게 일하시면서 하신 게 되게 대단하고 이 책을 내신 목적이랄까요? 그러니까 뭔가 대중에게 이 시장을 더 알리고 싶어서 혹은 정말 좋은 게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마음이 궁금해요. 어떤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는 제가 그 은행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정부에서 부정적인 거예요. 너무 심하게 아예 금융기관들은 이쪽 시장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런 게 이제 너무 심해서.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정부에서 항상 강조한 게 블록체인 산업은 진화하되 가장 그 코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초기에 예전에 뭐 관심 있으셨으면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분리시킨다고. 블록체인 기술과 코인이랑 분리시키는 게 맞다. 항상 같이 가야 되냐. 네네. 그러니까 너무 이 코인 시장을 이제 죄악시하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분리시킬 수 있다. 블록체인은 신기술이고 뭐 AI 같은 기술이니까 진흥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그 말이 사실은 되게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 이 디지털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없으면 이 기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한 5%?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기술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데 그 기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전혀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저희 뇌가 있으면 뇌의 100%를 쓰지 못하고 5%만 쓰는 그런 비효율성이 분명히 이 근저에 이제 시각에 분명히 녹아져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바꿔보고 싶었고, 네. 그다음에 이런 이제 대중들이 좀 그런 것들을 알게끔 가장 좋은 수단은 사실 제가 뭐 부지런하지 못해서 뭐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뭐 어디 뭐 블로그나 아니면 뭐 저는 사실 이런 소셜 그 네트워크 이런 것도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글 쓰는 것도 그렇고, 근데 책은 이제 몇 번 내봤으니까 예, 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진심이 느껴지네요. 네. 네. 근데 진짜 이 새로운 시대의 부가 뭐 출판사에서 좀 이런 부라는 단어를 좀 권유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내용에 부가 들어 있어요. 여기에 알면 알수록 파고들면 들수록 진짜 그 돈이 막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니까. 네, 많이 오늘, 느꼈구나. 네, 전 정말 진짜 깊이 느끼고 있어요. 시작할 때 전부터 흥분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잠을 못 자 정말. 잠을 못 자. 그 정도로. 그럼 저희가 이 책을 어떻게 네. 읽었는지 네. 드리머님부터 한번 발표를 네네. 해보시죠. 네.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불과 2년 전 2030 세대가 코인 투자한다고 난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코인이 무슨 투자냐 도박이지라고 생각했다. 어리석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관심을 갖고 봤어야 했다는 뒤늦은 후회가 든다. 이제서 정신 차리고 세상 돌아가는 걸 살펴보니 이미 온 세상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얘기로 난리다. 디파이, 웹 3.0, CNDC, NFT, P2E 등 세상이 이처럼 시끄러운 가운데 혼자만 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한 채 도태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 늦게라도 쫓아가보겠다고 이제는 잘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로 공부를 하려니 머리에서 쥐가 나는 것 같다. 그래도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것은 정말 세상의 큰 변화가 어쩌면 자산시장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을 만한 거대한 흐름이 어느새 눈앞까지 다가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놈이 오늘 뭘 잘못 먹고 헛소린가 싶은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한다.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라고 써봤습니다. 와우. 네. 저도 읽어볼게요. 네. 저는 사실은요, 대혼돈 중입니다. 세상이 거대한 소리를 내며 변화하는 것이 보이고 또 느껴지거든요. 그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것입니다. 변동성을 이기지 못하고 팔아버렸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으로 인한 배신감을 느낀 건 이미 오래된 일이고요. NFT를 하도 외치길래 뭔지 들여다봤더니
이해는 간신히 했지만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처럼 봉이 김선달이 한강물을 파는 것처럼 기막힌 사기나 해프닝처럼 느껴지는 인식의 한계는 깨기가 참 어렵더군요. 이번 주 책은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자산이 온다입니다. 너무 어려운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설명이 차근차근 나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익숙한 디지털 자산이 정확히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4세대 금융 디파이에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지, NFT 세상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영리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의 디지털 자산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업계의 동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정구태 작가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깨야 하는 것은 인식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걸 누가 먼저 깨는가가 달라진 세상에 먼저 가서 기다리느냐, 나중에 가서 또 늦었구나 하고 탄식하느냐의 차이를 만들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서두에 이야기했던 돈은 돈이 몰리는 곳에서 벌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낯섭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새로운 정보가 너무 쏟아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시도해보고 좋은 책을 읽어보고 경험해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쓰고 인터넷 세상을 유영하듯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와 활용도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찍 디지털 자산을 경험하고 연구해본 정구태 작가님의 통찰이 가지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라고 써봤습니다. 꽤 길게 쓰셨네요, 오늘따라 또. 야. 네, 혼란합니다. 자, 마지막 화시 형님. 네. 아니 저는 혼란하진 않고요. 진짜요? 네, 혼란하진 않는데, 네. 네, 나는 그동안 뭐 했지? 예, 혼란하신 후회를 하고 것 있습니다. 같은데요. 지갑이 혼란한 상황. 네. 아니, 제가 최근에 책 나왔던 게 당시만 몰랐던 부동산 투자잖아요. 예. 그 책을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진짜 일반인들은 아파트 갭 투자만 하는 동안에 네. 많은 투자자들은 정말 다양한 부동산 상품을 투자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책에 대한 이제 특강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책에 나온 얘기들도 많이 언급을 했었었는데, 우리가 보는 사이에 메타버스가 뭐지? 하면서, 근데 메타버스로 한 달에 3억씩 버는 고등학생이 있어. 이거 우리가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른들은 전 몰랐던 것들인데, 예, 마찬가지로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이 뭐 이더리움이니 뭐 이런 것들 솔직히 구분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 코인, 비트코인은 코인이라고 그러고 이더리움은 또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 네. 어떤 건지 몰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술하고 코인을 분리할 수 없다는 말에 좀 100% 공감을 했었는데, 이번에 NFT를 적용을 하는데 이더리움으로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보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조금씩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것들이고, 근데 이것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조금씩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무관심했던 거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자산이 온다, 이 방송을 좀 많이 좀 경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 방송 경청하신 다음에 책도 좀 사보시고, 오늘 이후에 좀 이런 뉴스들이 나오거나 변화들이 나온다는 좀 소식들을 들었을 때 조금 이제 알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좀 이번 방송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요 이제 사실 처음에 섭외 받고 나서 예. 사실은 다독다독이 채널을 몰랐어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여태 코인에 관심 없어요. 저자로서의 어떤 저기 소양이 부족했던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제가 이제 다독다독 보니까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거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는 채널이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오기 전에 사실 좀 채널에 대한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도 볼 겸 네. 여러 가지 봤는데, 저는 이제 방금 얘기해 주신 요게 제일 좋더라고요. 고감 씨가? 이게 저자로서는 너무 이게 영광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네. 책을, 내가 쓴 똑같은 책을 다 읽어주시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그래서 저도 고마운 마음에 네. 다독다독에 대한 독후감을 써왔습니다. 이야, 또 이런 분은 또 처음이십니다. 처음이다 이거. 자, 똑같은 집중. 컨셉으로 네. 제가 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세상에. 집중. 우리 NFT를 남길 수 없을까? 이 영상 잘라갖고 올려. 네. 어머나. 시작하겠습니다. 감동이다 진짜. 우리는 디지털 세상의 과도기에 있다. 유튜브도 그중 하나다. 70년대 흑백 TV가 나오면서 우리의 디지털 경험은 10%로 늘었다. 컬러 TV와 종편이 시작되면서 20%까지 늘어났다면 인터넷은 30%, 모바일은 이를 40%까지 늘렸다.
메타버스가 안착된다면 50%가 넘을 것이다. 요즘 스마트폰에서 디지털 경험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유튜브이다. 과거 3040 세대가 네이버에서 정보를 찾았듯이 1020 세대는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고 있다. 이제 5060 장년층도 투자, 교육, 취미 등을 위해 가장 쉽게 찾는 것이 유튜브이다. 70대이신 저희 아버지도 본인이 속해 있는 단톡방에 올려진 짤막한 영상을 보고 공감이 되시면 나한테 보내시기도 한다. 우리는 정보 과부하 시대에 살고 있다. 유튜브도 시청자의 다양한 니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반면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불필요한 영상 또한 넘쳐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다독다독은 집 앞에 편안한 도서관과 같다. 집 앞에 항상 있었지만 이 핑계 저 핑계로 쉽게 가지 못했던 도서관이 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왔다. 집 앞 도서관에 가기 망설였던 사람들은 누구나 버튼 하나면 도서관 입장이다. 설령 내가 관심 없었던 주제라도 저자의 성각을 듣고 있자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곤 한다. 다독다독은 특히 책을 저술한 저자에게도 더없이 힐링 공간이다. 내가 만든 책을 누군가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미처 책에서 담지 못했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저자에게도 너무나도 훌륭한 경험일 것이다. 나는 오늘 그런 따뜻한 경험을 하러 왔다. 다독다독에 출연하기 위해 책을 한 권 더 써야 될지 모르겠다. 와, 아, 브라보. 야, 이런 기분이구나.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 너무 선물 받은 감사합니다. 느낌이야. 너무 아,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분이셨구나. 제가 보니까 아. 저자들이 아마 네. 이런 기분을 느꼈을 진짜 것 같아요. 눈물 날 감동이다.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책을 쓰는 관점에서 이 채널을 한번 보다 보니까 네네네. 이렇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좀 설레이더라고요. 이렇게 출연하고 싶어서. 그렇구나.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예. 열심히 쓰길 네, 잘했다. 눈물 좀 닦고 해야겠다 오늘 진짜. 예, 오늘 방송 다 한 것 같은데 어, 밥 다- 먹으러 가죠. 밥 이제. 밥 먹으러 가야겠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진짜 간직하고 너무 네. 소중하게 남을 것 같고 다음 작가님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작가님께서 처음 서평해주신 다독다독 채널의 서평 NFT 경매 붙일까요? 이거 좀 정말요. 만들어봐. 이더리움으로 만들어봐.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진짜 뜻깊은 방송이다 오늘. 그러니까요. 예. 정말 연말 선물 받은 것 같은 음. 느낌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오히려 되게 깊이 아시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제목을 정할 때 저는 5글자는 무조건 크게 써달라. 음. 5개는 이 책의 핵심이다. 네네. 라고 해서 이제 큼지막하게 써달라고 한 게 디지털 자산이에요. 네. 디지털 자산이 뭐냐? 음. 먼저 한번 디지털 자산, 요즘에 용어가 되게 많잖아요. 너무 많죠.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이게 민간에서 나온 그 어떻게 보면 산물이기 때문에 정해진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만들면 딱 정해주잖아요. 정부가 만들었으니까 이 이름은 이거, 이 네. 이름은 이거. 근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개념을 들고 나온 사람이 익명의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인데 그 사람이 백서를 쓸 때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네. 그리고 거기 비트코인 그 백서의 제목도 P2P 일렉트로닉 캐시예요. 캐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화폐를 대체하려고 하는 거구나. 사실은 이제 그 나카모토 사토시도 화폐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 그 백서를 만든 게 맞긴 맞아요. 네.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코인은 다 화폐를 대체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17년도 때 가상화폐라고 이제 말을 많이 했었죠. 예, 암호화폐, 가상화폐. 예, 그러다가 가상화폐, 뭔가 가상의, 그러니까 너무 이 뜬구름인 것 같다. 화폐가 어떻게 가상이 될 수가 있지? 라고 해서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해서 암호화폐라는 말을 이제 긍정론자들이 쓰기 시작했죠. 근데 암호화폐라는 말도 사실은 좀 모든 걸 담기가 어려운 게 이 화폐라는 측면에서만 이 시장을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뭐 암호 자산이라든지 가상 자산, 요즘에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가상 자산이라고 하고 있죠. 해외에서 그것도 이제 해외에서 버추얼 에셋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데도 있고 디지털 에셋이라고 쓰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FATF라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쓴 버추얼 에셋이라는 용어를 차용해서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미 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나 다양한 기관들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는 과거에 저희가 생각했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요즘에 나오는 NFT, 그다음에 책에서도 제가 많이 언급한 저는 STO라는 개념도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STO라는 건 증권하고 주식 그 토큰하고 이 코인하고 이제 결합해 놓은 거예요. 네. STO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이 또 새롭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디지털 세상에서 쓰이는 모든 자산은 디지털 자산으로 총칭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네. 저는 디지털 자산이 더 이제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거죠. 화폐로 보자면 이제 우리 그 세상에서 이제 거래소에서 전 세계 거래소에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코인 수가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한 9천 종 정도 됐어요. 지금 이제 뭐 12,000종 넘어가 뭐 이게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결제 화폐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 흔히 말해서 코인들은 사실은 5%도 안 돼요. 나머지는 되게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유통업을 바꾸려고 하는 데도 있고 컨텐츠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게임 되게 다양한 이런 뭐 자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컨텐츠들과 연계하는 그 디지털 자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화폐라고 보는 거는 무리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거는 좀 깨주셨으면 좋겠어요. 화폐가 아니다. 이거는 너무 좁다 범위가. 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폐의 개념은 아니다. 이거는 주식일 수도 있고, 이거는 부동산일 수도 있고, 이거는 컨텐츠일 수도 있고,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점은 이제 좀 아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하도 많이 들어서 아는 것만 같아요.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비트코인이 지금 역할이 약간 뭐 자산을 담고 있는 그런 자산을 담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자 어떤 계약 수단이자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좀 제일 답답한 점이 어떤 것이었어요? 일반인들의 그런 개념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하는 거를 넓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책 서두에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왜 디지털 자산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느냐. 저는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중요한 개념을 가져온 게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사실은 이런 이게 디지털로도 자산이 옮겨질 수 있구나. 화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화폐하고 연결되면 그게 이제 디지털 화폐고 그다음에 디지털 뭐 그 부동산하고 연결되면 또 디지털 부동산이 되고 모든 자산을 다 연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고려하고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현실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첫 번째 이제 책 서두에 썼던 거는 이 두 가지 개념은 꼭 아셨으면 한다는 측면에서 썼던 거예요. 저희가 뉴스 기사를 읽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항상 많이 들었는데 난 개념을 잘 모르겠어. 근데 뉴스에는 계속 나와. 약간 그런 게 좀 스트레스잖아요. 그냥 사면 오를까? 뭐 이런 정도만 궁금할 뿐. 올랐대 내렸대. 내가 사면 올랐으면 좋겠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 그 뉴스에 나오는데 사실은 나는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뭔가 좀 그러니까 흔히 그냥 아빠 비트코인이 뭐야?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어. 뭐 그냥 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짚고 가자. 그래서 이제 썼던 거고 비트코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파괴적인 어떤 잠재력이라고 하면 블록체인 기술이었다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은 뭐
현존에 와서는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기술과 같은 그런 범용적인 기술이라서 네.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더리움이 되게 이더리움에 주목해야 되는 거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스마트폰을 만들어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는 그냥 기기였던 거죠. 근데 이거를 안드로이드가 그다음에 애플이 만들게 되니까 이거는 단순히 스마트폰이 아니고 되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나와 인터넷이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런 플랫폼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더리움은.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안드로이드나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나 아니면은 iOS 같은 역할을 하겠다. 네. 이 위에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 위에다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라. 그런 게 이제 이더리움의 사상이에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을 통해서 디파이라든지 아니면 NFT라든지 이런 이제 개념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에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런 점이다. 네.